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 플러스 인문학 산책 1+1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광장, 항쟁 이런 것도 폭력 문제까지 살펴보고요. 나비 효과까지 살펴봤는데 오늘도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글쎄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혁명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천정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정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문학하고 문화를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세요? 이런 질문 받죠, 가끔. 요새는 잘 안 받는데. 아, 그렇군요. 네. 가끔은 받죠. 네, 좋아하는 작가는 소설로는 누가 있으세요? 저는 석사 최만식 때는 박태원이라는 박태원 작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좀 색깔이 있네요. 네. 그리고 박사 때는 약간 공부 방향이 달라져서 모르는데 어쨌든 김승옥에 관한 책도 쓴 적이 있고요. 김승옥 선생님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십니다. 어디 시골에 순천에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승옥 선생님의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별로 안 알려져 있고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이 공부를 했었어요. 뭐냐면 김승옥 선생이 서울대 불문과 6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4.19 혁명을 목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분도 그러면 지난번에 천정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수생 청년 천정환이 6.25항쟁을 경험했듯이 아주 중요한 때 4.19를 경험했네요. 그렇죠. 이제 청년으로서 자기의식이 형성될 때 4.19 혁명을 경험했고 실제로 4.19 날 당일 날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총 맞고 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원체험 같은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김승옥 선생이 독특한 게 뭐냐면 그림도 잘 그리는 양반이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1960년 9월 1일부터 서울경제신문이 창간이 됐는데 그 서울경제신문에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생짜리의 알바였는데 매일 아침에 이제 신문사에 나가서 이제 만평 그리시는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신문을 다 훑어보고 어떤 일이 편집부 회의도 참여하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사건 중에 자기 마음이 오는 사건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하는 건데 그 4컷짜리 만화는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만화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과연 뭐냐는 게 관심이 있는데 그 60년 4월 19일 날 혁명이 일어나서 4월 26일 날 이승만이 물러가고 하야하죠. 그렇죠. 하야 그렇죠. 하야하고 한 뒤에 혁명이란 것이 단지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교체되고 또 그 교체됨을 모멘텀으로 해서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바뀌는 그래서 혁명이잖아요. 그 혁명에 도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 하루하루 9월 1일부터 2월 달까지 1960년의 가을에서 겨울까지 어떤 일이 한국에 벌어졌고 결국 그 혁명이 어떻게 됩니까? 5월 16일 날 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로 이렇게 유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혁명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문화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뭐가 또 이슈였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만화를 정리를 해서 그 만화가 묻혀 있었어요. 김승옥 선생이 이제 그 전에 자기가 만화가로 활동하고 또 그림도 잘 그렸다는 이야기를 자기 프로필에서 써두었는데 별로 주목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제가 다른 동료들하고 이제 그 만화를 한 편 한 편 다 이렇게 읽고 그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과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혁명과 웃음. 그 선생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저기 공저로요. 공저로. 혁명과 웃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2005년인가? 진작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10년 넘었는데 몰랐습니다. 출판사는요?
LP라는 출판사에서 LP. 네. LP. 혁명과 웃음. 네. 저 구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죠? 팔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1960년 혁명 직후와, 네, 그렇죠. 지금 하여튼 이 사건을 뭐라 부르든 간에 지금 과정. 이게 그렇죠. 박근혜가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만둔 다음도 또 문제잖아요. 다음이 문제고 그 다음이 과연 뭐였는가 네. 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60년 4월 달에 대통령이 물러나가고 네. 또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선거를 다시 하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개헌도 하고요. 그렇죠. 네. 선거를 다시 하고 개헌도 하고 정권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네. 들어서는 거죠. 정권 교체가 되고 그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과 사실상 뿌리고 네. 역사적 역할도 비슷하고요. 네. 그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야당의 정권이 불안정하고 계속 네. 또 사회 경제적인 요구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보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요. 아이고. 네. 또 가계 부채가 문제가 네. 많고 뭐 그런 식의 사회였는데 그 과정에서 혁명특별법을 제정해서 부역자들 이승만 정권에서 부역하면서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도 네. 큰 이슈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은 뭐 하와이로 망명 가고 이승만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새벽에 네. 야반도주를 하죠. 네. 하와이로. 약간 용인처럼 이렇게 됐고 뭐처럼요? 용인한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어수선할 때 이승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렇죠. 뭐 사회적 네. 논의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을 때 막 가버린 거고. 빨리 갔죠. 네, 이기붕은 뭐 그렇게 비극적으로 네. 삶을 마무리했고. 그럼 남은 게 누가 있네요. 내무장관. 허정은 과도수반. 외무장관이 네. 과도수반을 하다가 이제 권력을 물려주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역자로서 처벌해야 될 사람이. 그렇죠. 그 부역자로 처벌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안국동에서 청와대, 그때는 경무대라 불렀던 가는 길에서 발포한 사람들. 네. 그 시위대에 총을 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19 때 총 전국에서 한 200여 명이 희생당했는데, 네. 그 4월 19일 날에 아마 100여 명인가가 희생을 당했죠. 네. 그때는 이제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인근에 살던 주민들도 있었고 그렇죠. 하죠. 정말 무차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과연 총을 쏘았는가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발포 책임자들, 내무부 장관이죠. 최인규라는. 네, 최인규. 예, 그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18일 날 그 고대생 습격 사건, 네. 이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정치 깡패들, 예, 이정재. 그렇죠. 네. 이정재, 유지광 뭐 등등 네. 한 정치 깡패들이 이정재, 임화수가 대표적인 네. 깡패였는데, 정치 깡패였는데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고려대생들이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네. 뭐 쇠파이프 또 자전거 체인 뭐 이런 걸로 학생들을 폭행을 한 거죠. 네. 예, 그 사람들도 처벌을 당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정축제랑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사건들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문제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처벌의 문제, 또 이제 뭐 서급 입법의 문제 등등 네, 굉장히 네.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10월달 하순에 혁명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당하게 되죠. 그 대중의 요구가 쏟아졌던 건 내무장관 최인규하고 법무장관 홍진기. 법무장관 홍진기, 예, 그 사람도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혐의가 약해가지고 나중에 풀려나죠. 네. 예. 네. 예. 그 다음에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홍진기는 딸도 잘 키워가지고 홍라이, 그쵸? 아들도 잘 키워서 홍석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TBC 사장도 하고 네. 회장인가요? 또 중앙일보를 만들었죠. 네. 60년대. 네. 그다음 예. 보광이라는 회사도 일구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네. 네. 그 홍석현 씨 누군지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JTBC 사주입니다, 중앙일보. 네. 예, 그렇죠. 홍라이 씨는 재용이 엄마. 송구재용. 네. 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19 혁명 이후의 사회를 보면 중요한 게
마치 이제 87년 요랑쟁 이후의 사회도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단지 대통령이 바뀌거나 또 개헌 논의를 정치권이 수용하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어쨌든 그 당시에 내걸린 정치 요구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물러가라 이게 정치 요구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안에 스며드는 거죠. 네. 사회 안에 스며들고 압제가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부터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나비 효과라고 부르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1960년 4.19 이후에도 그야말로 많은 노조가 생겨나고요. 아, 87년 요랑쟁 직후처럼요? 그렇죠. 87년 요랑쟁 직후에 통계가 4,100백 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네. 3,000개에 가까운 노조가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4.19 이후에도 짧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렇죠. 짧지만 그런 시기가 네. 있었고 노동쟁의가 일어나고요.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교직원 노동조합 그때 처음 만들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예,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요구도 이를테면 뭐죠?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4.3. 아, 네, 4.3. 4.3이라는 학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학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승만 때는 그렇겠죠. 아무도 네. 말을 못하는 거고 국가폭력에 대해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4.19와 5.16 사이에 4.3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제주도에서 생겨나죠. 네. 예, 그리고 거창양면 학살. 네, 민간인 학살했죠. 예, 700여 명의 민간인이 네. 정말 영문도 없이 네. 지리산 빨치산 토벌의 명분 때문에 죽었죠. 네.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또 위령 사업 같은 것도 그 시기에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반동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쿠데타. 그런데 쿠데타로 이제 다 그게 이제 무화가 되어버리죠. 네. 무화가 되고 거창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하는 분들은 잡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잡혀가기도 했죠. 네, 고문도 받고 쿠데타 이후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4.3 같은 경우도 다시 묻혀서 거의 몇십 년 동안 4.3을 언급하지도 네. 진상규명하지도 못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6월 항쟁까지를 기다려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1960년 국면에서 87년 국면까지를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민중의 요구가 막 빗발쳤군요. 민중의 요구가 빗발치고 민주당 정권이 그 민중의 요구를 받아 안을 만한 정신이라든지 네.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정신이 없었다는 거는 그런 의지, 그런 어떤 개혁 한민당부터 오는 그 뿌리 지주 계급 뭐 이런 거 그렇기도 하고요. 미숙, 네. 정치적 미숙 이런 거. 정치적 미숙과 쪼잔함, 네. 또 과단성 없음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쿠데타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거죠 다시. 네. 그러니까요. 그 장미연 총리가 참 아쉬운 게 쿠데타 일어나니까 수녀원에 해화동에 도망가셔가지고 숨었죠. 네. 그러니까 숨었고 미군이 처음에 그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쿠데타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대로 빨리 거세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미적거리거나 네. 또 막상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뭐 유혈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진압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만약에 쿠데타를 사전에 내지는 사후 후에라도 강하게 진압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아마 박정희 정권을 잡았을지 이거는 뭐 그렇죠. 모르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우리가 칠레 아엔데 대통령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탱크 몰고 오면 네. 네? 좀 책임 있는 분이 진짜 헌정질서인데 그거야말로 갓 태어난 이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천정환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찌질했죠. 그 다음에 또 신파 구파 갈등도 있었고 네. 윤보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박정희보다 장면이 더 미운 적전 분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또 민주당 내부의 그 분화라든지 뭐 갈등 같은 것을 또 강조해서 말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는 생각도 들어요. 쿠데타만큼은. 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라든지 또 기존의 이승만 세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넓어진 공간을 약간 뭐 정치적인 지향이 다른 두 세력이 양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사회 전체 개혁이나 또 단호한 어떤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거고 너무 짧았죠 사실은. 근데 뭐 이럴 때 기시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4.19 때 그랬죠. 네. 그 다음에 6월 항쟁 직후에도 그렇죠. 그 합법적인 노태우 정권을 출범시켰잖아요. 제6공화국. 네. 그러면 이게 박근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박근혜 물러간 다음에 네.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네. 또 이상한 역사적인 반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불안감.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특히 이제 6월 항쟁을 경험한 분들은 네. 뭐 지금 다 사회에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네. 또 뭐 4.19 이후의 과정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6월 항쟁이나 4.19랑 현재의 상태를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비교를 머릿속에 그렇죠. 역사적 체험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이 물러간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물러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새누리당의 세력은 강력하고 네. 또 뭐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공안 세력 네. 또 뭐 조중동 중앙일보에서 좀 다른가요? 중앙일보도 똑같죠. 네. 뭐 JTBC만 조금 다른 거죠. 예, 네. 그리고 재벌 체제 이런 게 강고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이 개혁의 요구나 개혁의 방향이 유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항쟁이 전면적으로 진행될 때 경찰이 네.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네. 뭐 남의 정당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재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용 씨를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네. 그 6월 항쟁 직후인 88년 이후 처음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요. 네. 그리고 그 이재용 씨 육성을 그렇게 들은 것도 전 거의 처음인데, 네. 네, 보통 평상시에는 누구랑 대화할 때 그냥 만 한다는데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네. 아주 길게 송구하고 철저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항쟁의 결과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항쟁의 효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워낙 박근혜 정권이 네. 어떻게 보면 촛불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네. 또 한편은 내부로부터 쉽게 붕괴한 셈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너무 무능하고 네, 네, 네. 너무 문제가 많고 네. 이게 이제 까발려지면서 확 무너진 거기도 하죠. 예, 아무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그동안 어제 조양호 씨 네. 그 한진이요. 네. 그분은 완전 피해자시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하다 쫓겨난 사람. 근데 그분 따님만 하더라도 엊그제까지 막 네. 갑질해가지고 참 어이없게 만들었는데. 그 집안 참, 예, 사연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네. 하여튼 좋은데, 뭐랄까, 갑질. 그럼 갑질이 줄어드는 시기.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쟁이 있으면. 그렇죠. 항쟁 후에 이제 사회가 바뀌는 그 분위기가 나면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과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위치가 바뀌게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눈치를 보게 되죠.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많이 쓰는 말로 역관계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역관계가 덜 나아지고. 힘의 관계. 힘의 관계가 네. 덜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평등의 공간이 넓어지고 네. 그 사이로 이제 그동안 억눌려서 못하던 것들, 그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온갖 자유권들, 네.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민초들에 의해서 또 시민들에 수행되는 그런 시기가 항쟁과 혁명 이후의 시기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숙제들이 또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항쟁이 네. 그 참여한 뭐 당장 232만 플러스 알파 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물론 박근혜 씨는 뭐
상습 담화자답게 담화도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뭐 의원 18차 담화까지. 네, 그러니까요. 예상하던데.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담화하실 것 같아요. 의연하게 이 국면을 버티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 뭐 지켜보겠다. 근데 하여튼 만약 원하는 대로 돼서 탄핵 가결도 되고 네. 그러면은 그 숙제들이 이 본물 터지듯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예상하기 힘든데요. 네. 어쨌든 뭐 당장은 과제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광장의 정치가 위대하고 또 광장에서 이제 뭘 바꿔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현실의 정치로 의회로 또 제도와 법의 문제로 수렴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그게 있고,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이제 네. 일종의 깔때기처럼 네. 또 그걸 흡수하는 거잖아요. 깔때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현재 일정상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 대통령 선거, 네. 뭐 개헌의 문제, 뭐 이런 게 앞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이 탄핵 이전에 탄핵이 금요일 날 때잖아요. 네. 탄핵 전에 방송 녹음을 하고 나가는 건 네. 탄핵 이후에. 네. 네. 탄핵되고 난 뒤에 이제 과연 뭘 할 건가? 네. 이게 다들 과제죠. 다들 과제고 네. 사실은 그 뒤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당이나 누구나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당장 박근혜랑 싸우는 게 너무 네. 힘들기도 하고 네. 너무 질기고. 네, 그렇죠. 보다 차라리 그 아빠가 난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네. 아니 아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박근혜가 그 당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삼선 개헌도 하고 네. 유신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김종필 씨 말에 따르면 엄마랑 비슷하다고 또. 엄마랑 아빠랑 나쁜 점만 닮았다고. 네. 엄마 별명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육돼지라고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로망 유병수가. 네. 그래서 그래서 말을 좀 이으면 그런 정치적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요구가 터져 나올지는 사실은 예상하기는 힘들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약간 관찰해 보았을 때는 4.19 또 5.18 그 5.18 전후에 그러니까 서울의 봄 때 그리고 87년에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고 네. 노동자들이 억눌렸던 사회 경제적 요구를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를테면 이건 혁명의 나비 효과에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 네. 아마 이제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노조를 결성한 일과 정권을 교체하거나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연관된 일들이 분출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요,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금 이번 사태도 언론 보도가 컸지만 우연히 촉발된 것도 있잖아요. 이화 여대생들이 막 고구마 줄기 캐다가 문영왕릉 발굴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자영업자들이 이제 적극적인 진출을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교육 문제 같은 게 저 뿌리에 가다 있다라는 걸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교육개혁 투쟁 같은 거나 요구가 벌어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이를테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권의 요구, 생존권의 요구. 항상 보면 이제 최저임금 정할 때 찔끔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다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면 마찬가지로 가압의 힘이 약화되고 정경련 같은 조직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근데 물론 최저임금은 경단협이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그런 데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6천 얼마에서 10,000원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사회 변화도 야기될 수가 있고 말씀대로 그 사회 개혁적인 요구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순들, 교육의 문제라든지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로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기업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19 때도 그렇고 80년 서울의 봄 때도 그렇고 또 87년대도 그렇고 항상 학원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늘 그 혁명 이후에 막 불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용 총학생회 이런 것도 막 부셔버리고 어용 교수들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뭐 이런 일도 계속.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드는 건 그건 이제 잘 나가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요. 민주당,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안을 통과시켰잖아요. 12월 2일 날. 그때 소득세 정말 약간 구간 조정하고 그것도 연봉 5억 이상. 연봉 5억 이상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38%에서 40%로 2%.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하여튼 누군가는 있겠죠. 하여튼 그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해놓고는 법인세 인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은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국회의장 하는 분 정세균 씨가 똑똑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 문제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놔가지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하고 관계없이 다수결로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고 모처럼 주어진 기회였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울 때도 그냥 넘어가고 이게 여론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다뤄질 여유가 없었죠. 공간이. 그러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엄청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이제 이번 그 재벌 청문회와 같은 것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재벌 중심의 체제이면서 동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그들의 지배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면 당장은 여론은 법인세 인상에 관한 여론의 풍향은 바뀌겠죠.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 요구가 어떻게 얼마나 표출되는지는 이제 이 싸움이 성공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뭔가 그 광장의 정치가 각 가정과 지역 사회와 생활 세계로 이렇게 부문 같은 데로 부문 같은 데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삼투될 때 그때 나타나는 효과겠죠. 그거는 광장의 원체험이 불러온 역동적인 힘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도 쫓아내봤는데 자식이 기업체 사장이 이런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전체가 모순이 너무 많다는 것, 그 모순이 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냥 그걸 바꿔야지 또 다른 박근혜, 또 다른 전두환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근혜나 최순실 일가의 재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국고로 환수한다. 몰수해야죠. 범죄로 번 재산은. 그럴 때 공소시효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이제 법을 봐야겠죠. 아니 무슨 시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광장 이후의 숙제도 많다는 거 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선생님께 이제 좀 듣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보면 헌법 전문 앞에 써 있는 전문, 그 다음에 130개 조의 개별 조문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 사건은 딱 2개 나오거든요. 3.1운동하고 4.19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을 바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또 하나 불안한 건 그 변화라는 게 얼마나 또 취약하고 그 4.19 이후에 바로 5.16 1년 만에 이런 것처럼 깨지기 쉬운 변화인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게 그런 것도 또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광장도 중요한데 광장의 인파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막 생활 정치를 하고 막 지역에서 부문에서 뭔가 바꿔내고 이러면 정말 대박일 텐데
누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선진화하는 길인데 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 좀 더 가까이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좌절하게 됐을 때 네. 그리고 광장의 사람들은 흩어졌을 때 네. 이럴 때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광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 반복되는 말이겠지만 네. 말씀대로 이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불가역적인 거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부 통치 30년을 87년도에 종식시키면서 네.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또 87년의 경험이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역적인 전진을 이룬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 또 이명박 박근혜 시대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후퇴했지만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성립이라든지 또 그 시기에 추진됐던 민주화 조치들 같은 것도 다 100% 무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건 민주화의 성과였는데 네. 국가인권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냥 다만 무력화. 예. 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법률적인 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세계나 지역과 부문의 변화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와 촛불에서의 성과를 불가역적인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또 진전을 시켜두어야죠. 네. 네,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을 보시나요? 광장에서요? 새로운 주체들, 새로운 젊은 주체들이 외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존 사람들이 아닌. 그렇죠. 우리 같은 세대가 기존 운동권도 아니고 세대도 아닌.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광장의 경험이 없는 네.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번에 촛불의 주체로서 등장했고요. 맞아요. 저도 집회 나가면 네. 저는 집회 사실 구경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스스로가 이 참석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네. 근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전에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이게 뭔가 하여튼 뭐 거리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 네. 새로운 상상력이 들어온다. 선생님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네. 페이스북의 그 초기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다가 네. 그림을 하나 올려놓으신 게 있으세요. 네.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브리셀 입성, 이란 그림이죠. 예수가 브뤼셀에 간 적이 없었는데, 네. 그 브뤼셀은 벨기에 브뤼셀이요. 그렇죠. 네. 벨기에 사람이죠. 약간 독특한 그림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브뤼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린 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작가가 제임스 앤소르라는 작가. 앤소르고요. 부르면 앙소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발음될 텐데 왜 이 그림을 그 대문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좋으니까 그러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네. 미국의 어떤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실물로 보기도 했고, 네. 또 이 그림이 이제 민중 봉기라든지 민중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중이란 어떤 존재고 또 민중 봉기가 뭔지를 이 앤소르라는 작가가 19세기 후반에 이제 유럽 곳곳에 있었던 민중 봉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티프가 됐겠고 네. 뭐 자기가 직접 어떤 브뤼셀에서의 봉기 같은 걸 이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표현했는데 상당히 잘 표현한 거죠. 재밌게. 예. 그래서 그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로 그림 설명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일단 그림이 크죠. 엄청 크죠. 엄청 그거 이게 4m네요. 가로가 네. 2m 50. 벽에 보통 이제 전시관 벽에 이제 벽이 꽉 차는 네. 그런 정도로 큰 그림입니다. 네, 대작이네요. 네. 431에 252. 그 다음에 그린 거는 1888년에 그렸는데 부제가 있네요. 1889년. 네. 그 다음 해에 네. 브뤼셀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거기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있네요. 네. 비블라 소시알레.
사회주의 만세. 사회주의 만세라는 게 이제 전체 이제 그림이 재밌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촛불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촛불에 100만 명이 나오잖아요. 서울시 광화문에 100만 명이 나오는데 그 100만 명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구나. 그 안에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지위, 서로 다른 직업 출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촛불은 밤에 보니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생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자도 있고 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복 입고 나온 경찰 아저씨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행진의 목적도 어느 순간에는 같이 합쳐지겠지만 사실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걸 표현을 한 거고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가 출현했다는 것은 역사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고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해방이 되는 거죠. 민중 해방, 인간 해방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근데 막상 또 그림에 보면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저 뒤에 있고 잘 안 보여요. 예술의 대열이 저 뒤에 있고 앞에 자세히 그려져 있는 것은 막 군인, 어릿광대, 뭐 술 취한 아저씨, 아줌마 또 이제 막 낄낄거리고 있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크게 그려져 있는 거죠. 민중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민중이죠. 민중이고 민중봉기. 예수는 또 아까 예수는 신인데 그렇죠. 인간이고 신이고 인간인데도 저 뒤에 희미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만세라는 플랜카드도 있지만 사회주의가 이제 민중봉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려놨겠지만 또 구석에 있어요. 이렇게. 그게 막 전면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쭉 옆으로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런 점이 이제 너무나 재밌게 민중봉기라는 것을 잘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제임스 앙소르가 그린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 1889년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작품이 지금 광화문을 얘기해주는 또 서면 로터리를 얘기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기 주최 측이 이때지만 그건 뭐 그렇죠. 음향 설치 업체 그렇죠. 뭐 수준이죠. 그게 뭐 사회 보고 사회 보다가 말 함부로 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집회가 지금 집회가 광화문에서 크게 이제 음향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놓고 또 이제 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행진을 시작하면 각자 행진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각자 또 흩어지는 시간도 서로 다르고 그런 점이 재밌는데요. 그래서 주최는 하고 어딘가로 가자고 일단 말은 하지만 사실은 따로 갈 수도 있고 또 집회 주최 측의 방침이나 생각을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번 촛불은 사실은 좀 더 이번 촛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해보면 재밌겠지만 말씀대로 약간 일사불란한 면도 없지 않죠. 뭔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전 예수가 이를테면 보통은 정치 지도자가 예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현실에서는요. 근데 지난 6차 집회 때 보면 문재인 씨가 광주 가고 안철수 씨가 대구 갔는데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혼나고 그다음에 뭐 끝까지 앉아 있고 보통 이제 하다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제가 1차 집회인가요? 그때는 많이 안 모였을 때 소위 주최 측 주상 5만 명일 때 국회의원하는 이종걸 씨랑 같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 있었는데 잠깐 정말 깜짝 놀란 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종걸 씨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봤던 국회의원으로서 욕하는 거예요. 민주당 똑바로 해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워야 될 때 왜 안 싸우냐?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지도자 맞죠. 정치 지도자, 대선 주자 이런데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보통의 시민들이 정말 판을 흔드는구나. 새로운 판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그 그림을요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은 추억도 되시고요. 좋은 또 영감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광장에서 그렇게 자유 발언하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네. 넘쳐난다 그러고, 네. 그리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민중의 분출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분출은 분출이고, 네.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흐름을, 그 안에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지 민중의 어떤 근본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정치권의 누군가들이 수렴을 해야 되고 정치를 통해서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론은 광장의 끝이 대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문재인이 되냐 누가 되냐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러니까 대선만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럼 대선은 정권 교체해야 되잖아요. 정권 교체는 물론 중요하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지 광장에서 표현된 민중의 요구라든지 촛불 민심, 촛불 시민의 정신이 네. 더 이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87년처럼 네. 실컷 엄청 피 흘리며 그렇죠. 싸웠는데 네, 판 벌여놓으니까 80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막 네네. 피 흘리면서 너무 많이 싸웠는데 죽고, 네. 그런데 집권자는 노태우 뭐 이렇게 됐을 때 너무너무 허탈했잖아요. 네. 너무 허탈했고 뭐 그것부터 새롭게 또 출발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길인가를 보아서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고요. 네. 그 정권 교체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 자체도 촛불의 정신, 촛불 민심의 뭐랄까 정신 하에서 치러지도록 해야 되고 그 후보들이 나올 텐데 그 후보들도 그런 걸 받아 안는 방식으로 대선에 임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죠. 요번에 보니까 그 촛불의 정치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6차 촛불 때 그 내자동 인근에서 이재명 시장을 봤는데요.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시민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요. 네. 뭘 하냐면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스타가 된 거네요. 네, 엄청나게.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쪽으로 청운동 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갈 때 보고 네. 갔다가 이제 한참 있다 나오는데도 사진 찍고 있어요. 예. 풀려나지 못한 거예요. 막 네. 연호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네. 마침 돌아올 때는 이재명 시장이 사진 촬영이 끝나고 이제 어디론가 가는 때 잠깐 봤는데 네. 예전에 봤던 이재명 시장이 아니에요, 표정이. 뭔가 이렇게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봤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가더라고요. 네, 원래 약간 가까우신 건가요? 근데 조금, 그래서 평소에 좀 봤던 분인데, 그래도 얼마 전만 해도 네. 드디어 나도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끼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래서 좋아하셨거든요. 네. 노력한 보람이 있다. 지금은 안철수 씨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반기문 문재인 뭐 시간 문제다. 1, 2주만 있으면 제낀다. 이건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촛불 민심을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된다. 그리고 네. 누군가가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런 욕구, 그런 희망을 이재명 시장의 어떤 연설과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받아 안아줬죠. 실제로 가장 단호한 말들, 네. 단호하고 선명한 말들을 많이 했고 네. 또 이제 몇 가지 이제까지 해왔던 성남시에서의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정이 네. 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몇 가지 점에서. 어떤 게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 말이 참 재밌던데요. 네. 이재명 시장이 뭐 샌더스의 길을 갈 것이냐, 트럼프의 길을 갈 네. 것이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그거 뭔 차이입니까? 트럼프면은 집권을 한 거고. 집권을 한 건데 네. 우측 천박한 쪽의 포퓰리즘으로 포퓰리스트. 집권을 네. 약간 천박하면서 약간 혐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감정의 정치를 활용한 포퓰리즘을 해서 판을 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더스는 마찬가지로 고계자고 아웃사이더지만 왼쪽에 있는 좀 더 사회경제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뭐 이런 걸로 민주당 안에서 싸웠지만 실패를 했죠. 네. 예, 민주당 안에서의 구도 때문에 사실은 실패했는데 이게 재밌는 시사점을 주죠. 네. 예. 그러니까
지향은 샌더스를 하고 결과는 트럼프를 하고 이런 게 이재명 시장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샌더스, 난 한국의 샌더스다라고 말하고 네, 결과는 트럼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촛불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궁금하기도. 아니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의 염원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움직인 동의는 뭔가요? 이게 너무 넓은 질문일 것 같기도 해서 좀 송구합니다만, 그냥 분노인가요? 아니면 왜 나왔을까요? 분노. 희망.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6차나 했잖아요. 네네. 6차 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맞습니다. 주말을 다 반나가는. 네. 그냥. 돈도 많이 들어요. 돈도 엄청나게 들겠죠. 네. 이거 다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네. 그런데, 그걸 생각해보면 그냥 분노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분노와 정의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겠지만. 네. 뭔가 좀 바꾸고 싶다. 네. 주인이고 싶다. 이런 게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이제까지 나름 6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조금씩은 만들어 왔잖아요. 네. 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뭔가 외친다든지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잖아요. 이런 거 예측 못 하셨죠, 당연히. 그쵸? 아무도 예상 못했죠. 아무도죠. 예, 아무도고 항상 아무도입니다. 이건 아무도 예측 못한다 이런 건데 그 서중석 선생님, 네, 역사학자, 예, 저희 학교에 있다가 정년하셨죠. 네, 예, 그 선생님이 쓴 6월항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6월항쟁의 정치적 과정과 이제 민중 봉기를 쭉 그린 건데 제목이 뭐 서중석 선생의 그냥 제목이 6월항쟁. 네. 이 책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6월항쟁의 정치적인 배경과 또 그 진행 과정을 썼는데요. 네. 이 책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한 100번쯤 나옵니다. 약간 과장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정세가 변해가면서 6월 10일 날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6월 9일 날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그렇게 최루탄 피격을 당해서 중태에 빠질 줄 몰랐죠. 몰랐고 6월 10일 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위에 동참할 줄 몰랐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명동 성당에 들어갈 줄도 몰랐죠. 그렇지. 약간 우르르 들어갔죠. 그냥 쫓기도 들어갔고 또 그 농성단이 명동 성당의 농성단이 전국의 농성을 촉발할지도 그렇죠. 몰랐죠. 6월항쟁이 구심이 됐죠. 예, 그건 몰랐죠. 그리고 진압도 못할 줄도 몰랐고 네. 의기양양하게 버스 타고 개선장군으로 자기네 학교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게 실제의 과정이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정말 수십 번의 그 세종석 선생님이 6월 10일 날은 어땠는데 또 6월 20 며칠 날은 어땠는데 아무도 그렇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네. 이 말은 100% 진짜 예상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부산, 광주 이런 데서의 6월항쟁 때 시위 참여 인파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대전, 진주 같은 도시, 대구에서도 심지어 물론 부산, 광주는 이제 그때 하더라도 강한 야성을 가지고 있던 도시여서 사실은 6월항쟁 전체 과정에서 서울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될 법하면 부산, 강주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 올리고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또 이제 그게 이번하고 좀 약간 차이인데 이번에는 지역에서의 싸움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서울에 모여서 광화문에서 아니 지역도 춘천 같은 데는 중요하게 봤습니다. 김진태 때문에 저번 주 특히 그랬죠. 아니 근데 부산 서면에 20만 명이 모였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죠. 역사적인 일이고 부산의 인구라든지 뭘 고려하면 대단한 일이죠.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중요한 키워드네요. 어느 날은 눈비가 와서 4차 때였나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줄어들 게 뻔한 상황인데 더 늘어나고. 그렇죠. 사람들 반응 들어보면,
다른 사람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나갔다 이런 거고요. 예, 저도 그런 말을 주변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네. 원래 잘 안 나오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그 전날, 그 전주에 만났었어요. 그 광화문에 갔다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며칠 지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선생님, 이번 주 주말에 또 나오실 거냐 해서, 그럴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혹시라도 쪽수 줄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6차도 그랬습니다. 6차도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가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탄핵을 2일날 하냐 어떠냐 이러면서 야당이 약간 헛발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줄어들 것 같다고 누구나 다 예측했는데 역시 뭐 아무도 모른다. 이거 약간 불안한 국면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면 그냥 축제처럼 즐기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노파심인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의 국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큰 물결이 한번 형성되었죠. 그 물결이 정말로 크고 높고 또 깊기도 한 큰 물결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건 다들 있죠. 이게 이제 이 큰 물결이 해산당하기 위해서는 91년 5월 투쟁 때도 그랬지만 좀 더 오래 심지어 패배할지라도 91년 5월은 소위 분신정국이라 불리던 분신정국이라고 이제 흔히 저널리즘에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투쟁의 열도는 뭐 60보다는 못했지만 상당히 만만치 않은 대단한 투쟁 열도는 높았던 것 같고요. 범위나 규모가 좀 작았던 것 같고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강경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원식 한 방으로 끝난 한 방으로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한 두세 방이 겹쳤죠. 근데 한 방이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막 폭력, 비폭력 이런 것도 그런 때에 대한 역사적 교훈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트라우마가 당연히 이제 책 잡히지 않겠다. 책 잡히지 않겠다. 박근혜 빌미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역전당하지 않겠다. 좀 더 밀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폭력, 비폭력 프레임을 훌쩍 넘어선 걸 수도 있잖아요. 대중이.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위대한 대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소하는 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거니까 승리 의지가 그만큼 또 높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저는요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길바닥에 떨어진 촌농 청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약간 강박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겠네요. 지지 않겠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10년, 9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이런 건 없을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은요 거의 평생 그 정권인 거죠. 그렇죠. 체험하고 경험했던 게 어른들한테 옛날에 얘기 들었던 거 말고는 내 일생이 온통 이명박 박근혜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정말 큰일인 게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은 늘 훌쩍 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은 뭔 얘기를 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진출이 있고. 그렇죠. 역동적으로 그 처음에 제 표현으로는 본물. 본물이 된 이 과정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들이 이 싸움을 시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같은 것처럼. 그렇죠. 마중물도 있고 앞물도 있겠죠. 앞물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그건 뭐 대학생이든 뭐 지식인이든 시민단체든 이렇게 앞물과 마중물을 만들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툭이 터지고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까지 다 합쳐져서 100만, 200만이 될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흐름을 돌리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원식이 아무리 밀가루를 뒤집었어도 돌리기 어려운. 맞아요. 박근혜 몇 차 담화, 뭐 4월 달에는 진짜 그만둘 것 같아 이런 것도 대중이 그냥 간단히 거부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담화도 못했죠 이제. 그렇죠. 담화도 못하고 둘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그러나 거대한 물줄기고 아무도 예상 못하는 역동적인 진출임엔 분명하지만 촛불이 꺼진 다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이게 구체적인 삶에서의 진보랄까
또는 그 인권이랄까 이런 것들도 담아내는 제2의 항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쓰라릴 수도 있는 네. 아주 어마어마하면서도 또 조심스러운 판 속에 네. 살고 있다. 하여튼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아까 저번 주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늘 운동이라는 걸 관찰해 왔지만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하여튼 좋은 체험들 청취자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천정환 선생님하고 못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